어저께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렀습니다. 어저께가 아니라 7월 20일 날 불렀죠. 7월 20일 날 부르고 토요일이요. 네, 토요일 날 불렀죠. 토요일 날 부르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보고를 좀 늦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 일견 이유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휘권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 결과만 보고 받을 뿐 뭐 처음부터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이 명품백, 파우치백과 관련돼서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2차 소환, 3차 소환이 참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설득했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뒤늦게 이 명품 파우치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했다. 그러므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뒤늦게 중간에 보고를 받은 셈이 됐다. 이것은 이제 패싱했다 안 했다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가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서초동 얘기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어쨌든 진짜 정무 감각은 제로구나. 음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네. 혐의가 크게 두 개란 말이에요. 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른바 디올 파우치, 그 두 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불기소예요. 네. 혐의가 없어요. 네. 혐의가 없는 게 첫 번째로 네. 디올 파우치 관련해 가지고는 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런 행위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네. 처벌하지 못해요. 네. 그게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디올 파우치 관련해서는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 나가가지고 네. 그 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야, 민주당 의원들 참 바보다. 네. 나 같으면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제일 먼저 의안 발의하겠다. 어떤 의안 발의하느냐?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그런 디올백 같은 디올 파우치 같은 것들을 선물을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하는 규정 만들겠다. 아, 그러면 한 방에 뜨는 거 아니야?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소급이 가능한가요? 소급은 안 돼요. 소급은 안 되는데 없었으니까 입법의 흠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기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만들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박수현 의원이 저한테 딱 오더니 아, 정 변호사 이미 다 발의했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발의했대요? 발의했대요. 발의하고 이제 근데 왜 통과 안 시킨지 모르겠어. 빨리 통과를 갖다가 그렇지. 시키지. 아니, 발의하면 무조건 통과지 뭐 지네들이 왜 그 생각만 있으면 통과시키는 건데 왜 그걸 안 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그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법으로는 개정되기 전에 지금 법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형사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야기해봤자 목만 아파. 중요한 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인데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멸콩에서도 다뤘었잖아요. 네. 정청래와 이성윤 간의 네. 그 갈등 알력.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020년 2월 17일에 뉴스타파에서 의혹을 제기해요. 네. 어떤 의혹을 제기하느냐.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사모펀드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 대대적으로 그 뉴스타파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29일에는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아예 이런 의혹들을 싹 정리를 갖다가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뉴스타파 심지어 KBS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의혹을 쫙 제기하고 정리하고 그랬으면 검찰이 그거 받아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먹었어요. 왜요? 근데 그때 모르겠어.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성윤 검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소환이라도 했습니까? 소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 이성윤 보고 야, 그 도대체 도이치모터 수사가 왜 이 모양이냐? 왜 개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성윤이 볼멘 목소리로 아니 검찰총장 마누라를 검찰총장 사모님을 소환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있으면 아니 검찰총장 부인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부인은 고사하고 대통령 영부인도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2020년도 이때는 뭐냐면은 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잘됐다. 윤석열 힘을 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엿먹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 수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지. 만약에 그때 밟았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하고 있겠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성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네.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갖 보고를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못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을 소환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검찰총장 사모님을 소환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야 검찰총장 사모님은 쉽죠. 쉽죠. 대통령 부인보다요. 그런데 이성윤은 네. 검찰총장 사모님이라 어려워서 소환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검찰은 대통령 영부인 소환한 거잖아요. 네. 소환해가지고 조사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게임 끝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왜 이창수 검사장은 그냥 그 검찰청사 중앙지검으로 부르고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 한 번에 딱 서기만 하면 그럼 사실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더 의혹을 제기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공격하면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1년 반씩이나 했는데 아무런 혐의도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게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다라고 하고 그게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일대로 해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욕먹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전 참 이런 부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도 뭐가 안타까우냐면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을 새로 신설할 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실 밑에 법률비서관이 있죠. 네네. 법률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의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도 법률비서관의 역할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민정수석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국민들의 소리는 뭐냐면 그거 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환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수사는 끝내야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가 국민들의 눈높이 아니었을까요? 네네. 그 지금까지 계속 되돌아오는 사설이라든지 보수 정론지의 사설들도 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목소리로. 최근에 강창호 논설위원도 공개로 끝내라. 공개해서 소환해라 라는 칼럼도 썼고요. 그러면 그런 정론지들이 그런 흐름이라는 거를 민정수석이 다 파악했을 테고 또 법률비서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정화 검사 출신의 김주현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 한 방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야 되는 자리가 민정수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안 되고 지금 변호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민주당에서 부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럴까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부인이라고 한 자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자리다. 이런 데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없고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이걸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네.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리고 또 황당한 건 누구냐면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황당해요. 아니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으면 네. 그러면은 본인이 패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묻어뒀어야지. 네. 그냥 만약에 제가 검찰총장이면요 밑에 있는 중앙검사장이 나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그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중앙지검장한테 지시를 했어. 당신 그 중앙지검에서 그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수사를 갖다가 하시오. 몇 번을 지시를 했어. 네. 그런데 그 지시 멀뚱멀뚱 듣고만 있던 중앙지검장이 내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언론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다. 네. 속으로는 막 씨발 막 이렇게 막 아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네. 막 했을지라도 네. 속으로는 막 뭐 ABC 막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지라도 네. 겉으로는 네. 그게 검찰 조직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시켰다. 내가 하라고 그랬다. 네. 그 뭐 어쨌든 뭐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정무적 판단 너무너무 혹이에요. 물실 혹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잃어버릴 수 없는 혹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청래가 네. 이성윤 의원 보고 당신 수사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면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다음에 놓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뭔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나쁜 뉘앙스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 어제 오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고 마치 뭔가를 덮으려는 것, 그러니까 네네. 죄가 있는데 덮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참 이 사람들 정말 일할 줄 모르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공개해서 한 방에 딱 끝하고 불구속하고 불기소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건 너무 자명하니까요. 네네. 이렇게 끝났으면 됐을 텐데 하고 뭐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공개를 무슨 황제 수사다 운운하는 것도 참 볼썽사납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그때 비공개 소환을 처음으로 또 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의 하나였던 인권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모멘텀이다 네네. 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계속 비공개가 관행이 돼야 된다. 한겨레 신문 사설도 그랬고 민주당 논평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비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비난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그 인권을 부르짖고 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 칭송을 했다면 내로남불하는 것도 저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성남 FC 사건 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뭐 했냐면은 서면 조사했어요 그때. 네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성남 FC 사건 때 서면 조사했으니까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다음 정경심 때 이랬으니까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조국당이나 뭐 50보 100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차이가 있는 차별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성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처신도 사실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불만이 있다 그러면 떳떳하게 내가 사실 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뭐 사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모든 것에 책임을 자기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냥 저런 모습은 사실 검찰총장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네. 자,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이 전대가 또 치러지죠. 그 국민의힘 전대는 내일 끝나지만 민주당 전대는 계속됩니다. 8월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전대에서 지금 정봉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앞서더니 극기야 강원, 제주 이런 지역들의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순회 경선 결과가 자그마치 정봉주 후보가 1등 가장 높은 투표를 지금 기록 21.67%로 2위인 김병주보다 10%포인트나 앞서고 있네요.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정봉주가 이렇게 앞서자 술렁술렁 거린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그렇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당내가 이렇게 술렁술렁 거린다고 해서 좀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정봉주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원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원외가 아니고 네. 정봉주 전 의원한테 공천이 주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발목지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구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시 총선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네. 100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나와가지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도 저는 좀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1등을 달리고 있다? 네. 그러면은 공천 취소된 사람이 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공천 취소를 왜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당시 정말 반인권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반생명적인 발언. 정말 이 진보 좌파의 진보 좌파가 무슨 도덕적 우위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생명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그렇게 인권 파리를 하고 있는 그 정당의 국회의원 출마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DMZ의 이 관광을 외국인들의 관광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희희낙낙거리면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이 와서 발목을 지뢰를 밟으면 경품으로 목발을 주겠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이런 식의 정말 이 최악의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겹쳐지면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울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처럼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21대 총선에서도 사실상 공천이 탈락됐습니다. 당시에도 어쨌든 이 전에 있었던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죠. 2번씩이나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권리시 이 당을 책임지는 그런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이거예요. 목소리 높이고 막무가내이고 고함 지르고 그 다음에 면박 주고 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를테면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개딸들이 그렇게 성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개딸들이 그렇게 이 압박을 넣고 이재명한테도 무조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돼야 된다. 박주민이 나서려고 하니까 박주민한테 수박이라고 달려들어서 못 나오게 만든 그런 개딸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봉주까지 수석 최고위원 만든다. 또 최민희도 방통위원장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뭐죠? 막말하고 사람들 막무가내로 막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그저 응징하고 그다음 보복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정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개딸들이 점점 전면에 내세우거나 지도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문제는 근데 이제
이재명도 좀 겁이 나나 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뭔가 자기 정치를 할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내 뜻대로 할 사람인데 왠지 정봉주는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또 수를 써요. 자기 유튜브가 있어요. 왜 네네. 유튜브 많이 기억하시죠? 왜 지난번에 총선 때는 자기 차에 타서 유튜브 켜진 줄도 모르고 아이고 뭐 유세 열심히 하는 척 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런 유튜브에 김민석을 출연을 시킵니다. 네네. 아니 지금 이게 특혜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8명인가요 지금? 8명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딱 그 자기 차에 태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 김민석 후보 김민석 의원 아 왜 이렇게 표가 좀 안 나와? 표가 좀 안 나오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민석이 아유 이렇게 출연시켜 주셨는데 표가 이제 잘 나오겠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걸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저는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드냐면요. 네네. 학교 선생님이 불법적으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몇몇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가 과외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그 문제를 자기한테 과외받는 애들한테만 가르쳐 줘요. 아,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경선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황당한 거는 네. 저는 사실은 김민석 의원을 네. 옛날에 리스펙트를 했었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대학교 딱 1학년 들어갔더니 네네. 그때 총학생회장이 김민석이었어요. 와, 그랬군요. 김민석이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였겠죠. 김민석이 8둘 맞죠? 82학번. 아,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넓은 광장에서 그냥 뭐 호리호리한 사람이 아주 그냥 멋있게 단상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뭐 연설하고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멋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 때니까. 1학년 때니까. 아니 그 다음에 김민석이 30대 초반인가요? 그때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잘 나갔잖아요. 그때 최연소였어요. 정몽준하고 이렇게 도킹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김민석이 저렇게 바뀌었나? 저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와중에 뭐 이혼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에피소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야, 내가 1학년 때 봤던 김민석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과외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과외받는 사람들한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는데 네. 그 학생이 네. 시험 문제를 알고도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원래 그 시험 문제 가르쳐 줬으면 100점 맞아야 되는데 네. 100점 못 맞고 여러 개 틀려가지고 한 70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정봉주는 과외도 안 받았는데 네. 85점 받아가지고 지금 1등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민주당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건 이미 말할 것 없고요.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원래는 뭐냐면 90%가 지금 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지금 득표율이.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비판 선명을 냅니다. 그 공산당이냐 또.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저 국민의힘 논평이 이렇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워서 그런다. 자, 90%가 넘는 것을 부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 하나요? 저게 자랑스러울 일인가요? 저 90%가 물론 조국이 부럽겠죠, 이재명은. 조국은 99.9%니까 자기는 90% 초반대니까 부럽긴 할 겁니다. 조국과 이재명의 그러니까 100% 가까운 그런 경쟁을 하는 것 참 희화화되는 건데요. 저도 김민석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네네. 정말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에 나갔고 김민석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갖고 막 연대에서 큰 집회에 나가서 같이 인사하러 다니고 뭐 굉장히 뭐 호흡도 같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김민석이 제일 먼저 정몽준한테 후단협 뭐로 달려가니까 그 기억에서 이제 배반감을 느끼고 민세라고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민세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는 이재명보다 훨씬 전에 정치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됐고 또 민주당이라는 속에서 물론
김민세라는 별명으로 한동안 정말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6 정치인들 중에 그나마 586의 어떤 유산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쨌든 발광체는 돼야 되지 않나요? 반사체 그러니까 남한테 빛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사실 저는 586을 싫어하지만 586의 상징이라고 수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586은 물론 다 퇴장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운동권은 아니지만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결국은 586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이제는 냄새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났을 때는 밥 먹어도 되거든요. 아깝잖아요. 유통기한이 뭐 어제 그제까지였는데 이걸 먹어 말아. 저는 먹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일 뿐이지 그걸 못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팔지 못하고 그럴 뿐이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네. 그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곰팡이 슬고 그러면 그럼 냄새나고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586의 그 특권 정치의 기한은 이미 옛날에 유통기한이 지나갔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인영 얘기도 한 번만 더 하면 이인영이 이제 이 선거에 전대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때도 사실은 후배들이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인영이 혼자서 사실 이번에 살아 돌아온 거, 그러니까 공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586 중에서는 우원식도 받긴 했지만 우원식보다는 이인영이 훨씬 더 운동권의 어떤 적자이자 상징이지요. 그런데 다른 동지들은 전부 다 잘리고 학살당하고 하는데 숨은 죽이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금배지 달아서 막 희희낙낙하다가 후배들이 아니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내가 왜 나가냐라고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완전히 월급쟁이처럼 저렇게 월급 받는 그런 직업인처럼 자기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김민석이나 이인영이나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 한 가지를 꼽아라라고 뭘 꼽겠습니까? 바이든 사태죠. 이게 바이든 날리면 했더니만 진짜 바이든 진짜 날라가겠어요. 물론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바이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얘기를 하면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글을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본인은 46대 대통령직을 끝으로 이렇게 정계를 은퇴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했습니다. 물론 지지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내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후보가 됩니다만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토론회에서 결정타를 맞았죠. 이게 그렇죠. 이제 워낙 고령이시고 또 이게 약간 치매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경도 인지장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대선 토론회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긴 한데 후보들 한 2시간 동안 세워놓습니다. 그냥.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한 2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집중해서 토론할 수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마지막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아주 허점을 보였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좀 제대로 못 한다든지 두리번 한다든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든지 이래가지고 완전 지지율이 폭락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부인인 질 여사가 끝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총을 맞은 사람이 피가 철철 나는데 주먹을 불끈 쥐면서 파이트 싸워야 된다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그것도
멋진 사진이 또 찍혀. 네네. AP. 네. 예. 그 퓰리처상 받은 네. 그 기자가 찍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이 후보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사퇴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바이든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트럼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CNN 그 TV 토론회가 있었던 곳이 조지아주 아틀란타 아닙니까? 거기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와 소설이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Gone with the Wind. 네. 바람과 함께 애틀란타에서의 TV 토론 이후에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가 사라지게 돼버렸다라는 점에서 이게 예전 그 애틀란타를 무대로 한 소설이 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그 선거가 시작도 안 된 상태인 그렇죠. 것이고 네. 마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명대사 Tomorrow will be another day. 내일에 태양이 뜬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47대 대통령 그 태양은 누가 될지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단순히 경찰뿐만 네. 아니고 경제 국가가 하죠. 지금 그 대통령 수락 연설, 트럼프 대통령 수락 연설에 중국이 직접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을 하면은 이게 관세가 많으니까 그것을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우회 수출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도 관세를 100% 내지 200%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 후보에서 낙마를 하면 그 부통령 지명자로 해리스가 뜨잖아요. 그렇죠. 해리스는 흑인 여성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사람이 벤스입니다. 벤스. 그렇죠. 벤스. 예. 벤스가 소위 말해서 그 백인 노동자 계층. 백인 흑수저. 백인 흑수저예요, 흑수저. 예. 해리스는요, 흑인 금수저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그 해리스의 그 어머니, 해리스의 어머니는 인도계 출신인데,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지금 현재 부통령은 흑인계 금수저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39세의 그 그렇죠. 벤스를 기용했습니다. 이 야. 벤스야말로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렇죠. 예, 예. 힐빌리라는 그 동네 이름이 소위 말해서 그 중부의 그 산맥 지역에 사는 백인 저소득 저학력자 노동자 계층을 말하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러스트벨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미국에서 차 팔려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백인 노동자 계층이 그 자동차 공장. 그렇죠. 이게 많이 그 노동자로 일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그 큰 건물 지을 때도 상징적인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도 그 아일랜드계 노동자들이 그 높은 철골 구조물에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렇죠. 상징적이다. 예,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정말 출세하고 금수저로 자란 와스프라고 백인 화이트 앵글로 섹슨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미국 정치판을 보면은 이 지역색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중부 쪽 사람들은 미국 중부 쪽 이쪽 텍사스까지 가면 이 공화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근데 서부 쪽 동부 쪽 끝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구도 많고. 파란색과 빨간색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20개 주는 공화당이 좀 지지가 강하고 한 16개 주는 민주당 지지가 강한데 주로 중부 내륙은 공화당이 많고 그렇죠. 서부와 동부 해안은 민주당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경합을 벌이죠. 벌이는데 이번 미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벤스를 잘 봐야 됩니다. 아하. 공화당 후보는 벤스. 차세대 공화당 주자이자 그렇죠.
리틀 트럼프라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벤스의 어떻게 보면은 흑수저 신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류 백인 사회를 이끄는 트럼프 그리고 또 그를 보완해주는 그 벤스 부통령 지명자 그 반면에 지금 그 아직까지는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현 부통령 카멜라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인 주류 여기는 아시안 유색인종 비주류 이런 큰 흐름 이런 그 어떤 정치적 구도의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본인의 약점인 부분을 벤스 후보 그러니까 벤스 백인이지만 그 네. 어떻게 보면 흑수저로서 성공 신화를 썼던 그렇게 해서 지금 39세인데 어려운 환경, 엄마도 바뀌고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 손에서 길러졌고 할머니한테도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복무도 하고 미 해병대 해병대 복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로스쿨까지 가서 로스쿨을 예일대 로스쿨을 가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진영으로서는 선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잘한 있는데 거죠. 잘 지금 진영을 짰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스가 쓴 힐빌리 노래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백인 노동자 계층은 아침마다 버스 타고 그 자동차 공장 무슨 제조업 공장에 출근하는데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가는데 아니 옆에 집 보니까 흑인 그 사회보장제도 벤스 본인은 한 달 알바 열심히 하면 티본 스테이크 하나 사 먹으려면 그 비싼 티본 스테이크 그게 가슴이 아팠는데 토마호크 스테이크 옆집에 있는 뭐 흑인 노동자는 뭐 사회보장 뭐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2번 티본 스테이크 사 먹더라. 이게 과연 공평한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옆에 또 흑인 소녀는 그 정부로부터 주는 그 쿠폰, 음식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 소다, 그러니까 코크나 소다를 사와가지고 사이다. 그걸 2박스 사와서 자기 할머니한테 요거 좀 싸게 줄 테니까 현찰로 바꿔주세요. 이걸 보고 벤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벤스는. 여기에 지금 백인 노동자층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현재님 바이든 사퇴했어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대통령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47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은 유지를 하지만 그렇죠. 차기 대통령 후보에 나가는 입후보자에서 사퇴했다 했기 때문에 뭐 사퇴했다고 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없어진 거냐? 이거는 아니다. 현직 유지입니다. 현직은 유지입니다. 잘 그런 부분은 잘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암 자전거님,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열혈 지지자신데요. 바이든 사퇴하고 흑인 아시아계 여성 카멜라 해리슨이 그 대통령 후보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현 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선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당대회하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11월이니까 약식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한 법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종 미국을 뿐만 아니고 한국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이 있을 텐데 저희가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우리 이영풍 국제 전문 기자께서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멜콩TV 우리가 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이슈 가장 핫하고 따끈따끈한 이슈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 잘 봐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막 봤더니만 저한테 뭐 좌파 우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 눈을 하나 사로잡았던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서로 같이 이제 뭐
앞에 기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해리스하고 손을 밀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고 돌아서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이렇게 쑥쑥 아, 참. 저는 뭐 어쨌든 뭐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해리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보면서 썩 뭐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아무튼 그 장현재님 미셸 오바마가 많이 거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셸 오바마 스스로 본인과는 그 대선과는 그 선을 긋는 발언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하마평에는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 그 바이든 후보 사태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미국 대선 시계가 제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어떤 흐름, 전개의 흐름을 그 잠깐 짚었고요.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전기 자동차 굉장히 많은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됐고 그것을 그 미국 코밑에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 지금 수출을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뭐 지금 알라바마라든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런 데에 그 현대 기아차 공장이 있고 더불어서 텍사스 쪽에 그 삼성전자의 엄청난 큰 공장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 많은 그 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제 그 트럼프의 그런 그 미국에 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한 3% 정도 빠지는 등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정치계와 경제계가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초대기업은요. 본점만 한국에 있지 사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왜 삼성전자 뭐 저 파업한다 해가지고 정말 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건데 지금 미국의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현대는 미국에 공장을 좀 짓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공장을 짓는 그 투자로서 나오는 어떤 부가가치가 그렇죠. 훨씬 한국에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사실 롯데가 저 중국에 뭐 들어갔다가 사드 사태로 좀 손해본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트럼프가 뜨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하나 하면은 중국 투자를 줄여야 된다. 한국이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주춤하거든요. 지금 실업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학생들 취직 안 돼서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는 이게 사실 한국이 중국과 어떤 무역량이 급증한 것이 2004년입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그래프가 급속하게 중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 지났잖아요. 20년 만에 새로운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포션을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로 다변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한국의 미래에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신골드 아시죠? 애국 기업 한신골드 웰컴 라이브로 후원하는 기업입니다. 한신골드가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면역력, 기억력, 그다음에 전립선에 대단히 좋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이번에 2+1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010 99둘들의 하나하나 사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